네, 미국에서 날아든 이른바 아래 공포에 질려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아시아 증시가 오늘은 급반등의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공포감이 여전한 증시 과연 어디로 갈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 유튜브 채널 증시각도기를 운영하는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말 롤러코스터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습니다. 어제 폭락했던 아시아 증시 오늘 반등세를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곽상준 부장님, 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하락이 이렇게 나타난 데는 여러 가지 사연과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쉽게 해석하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만으로 하기에는 네, 너무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뭐 이유 없이 일본 시장 같은 경우 12%나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전일? 그렇죠. 이건 27년도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1987년. 네, 1987년.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2의 블랙 먼데이였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이런 제2의 블랙 먼데이가 나타났냐?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블랙 먼데이 때도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보여지는 컴퓨터 알고리즘 프로그램들이 예. 작동을 하면서 매물을 불러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알고리즘 매매를 추동하게 된 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보면 가장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미국에서의 금리 하락, 금리 하락. 실물 금리 시장에서의 금리 하락. 예. 그러니까 10년물, 2년물 금리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제 하나만으로 추동된 것은 아니고 예. 이게 연쇄 작용을 일으켰는데요. 네. 미국의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일본 엔화가 너무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일본 BOJ에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한번 올렸습니다. 0.1에서 0.25로. 네, 지난달 말에. 네, 지난달 말에 올렸는데 이게 승수 효과가 서로 나면서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라고 보는데 네.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의 금리는 내리고 일본의 금리는 올라가게 되니 금리 격차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한 두 달간 어떤 레이스가 금융시장에서 펼쳐졌었냐면 엔화 약세 레이스가 펼쳐졌어요. 그렇죠. 네. 엔화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계속. BOJ가 한국 돈으로 무려 80조 이상의 돈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도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그 엔화 약세를 생각하는 그 투기 세력들이 그걸 다 받아먹고 계속 엔화 약세로 추동했기 때문이에요. 엔화 약세를 기대하고. 예, 162엔까지 갔었죠. 예.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그 전까지 BOJ의 행태를 보면 금리를 올릴까 좀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로 금리 인상 직전에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들 2명이 엔화 약세 너무 심각하다라고 얘기했고 재무상도 거기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 베팅하는 세력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저는 봐요. 예. 예상했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었고 120엔이 깨지는 그 순간부터 네. 매물을 부르는 투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60엔 따른. 네, 150엔이 깨지자, 50엔, 예. 160엔에서 150원이 깨지자 지금 어제 141엔까지 갔었거든요. 단숨에 이렇게 빠지면서 왜 그러냐면은 그 손절매를 해야 될 물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곽상준 부장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엔화의 강세에 따른 그리고 자본시장 돈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이 폭락을 불러온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네, 핵심이 엔캐리 그 자금의 청산. 엔트리. 그 가능성이 알고리즘에 읽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락이 일어났다고 우리 곽상준 부장을 모시고요. 우리 글로벌 경제 전문가이신 양준석 교수님, 저희가 오늘은 이제 이게 반등을 했으니까 반등의 이유는 조금 이따 하고요. 어제 폭락에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폭락의 이유가 뭔지는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통계를 보면은 그러면 왜 일어났는지가 지금 확실히 나오지는 않아요.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트리거가 된 방아쇠가 된 통계들은 실업 숫자, 일자리 창출 숫자. 7월 달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실업률이 또 0.2% 포인트 올라갔다.
그렇죠. 그거를 가장 그 강조하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그 나온 그 일자리 창출 숫자가 11만 4천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낮다, 적다. 예,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 예상보다 훨씬 더 적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은 11만 4천보다 더 낮은 숫자가 마지막 나온 게 언젠가? 최근 중에서 예. 언젠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찾아봤더니 뭐 저는 팬데믹 이전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금년 4월입니다. 지난 4월에 11만 4천 개보다 적은 게 있었어요? 예, 10만 8천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뭐냐? 4월 숫자가 통계가 처음 나왔을 때는 17만 5천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이걸 리비전 할 때, 수정할 때 10만 8천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10만 8천으로 지금보다 더 낮게 내려갔는데도 뭐 무난하게 넘겼고 그 바로 다음 달에는 25만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래가지고선 첫째 이 숫자가 진짜 그렇게 낮은 숫자냐? 물론 3개월 동안 계속 내려간 트렌드가 있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걱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숫자상으로 보면은 이게 꼭 그렇게 이례적인 숫자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 7월에 낮은 예. 고용 지표에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과거 예. 통계는. 그 다음에 실업률이 그 5월에 3.9에서 6월에 4.1, 7월에 4.3으로 올라갔다는 게 또 하나 이제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선 뭐 소위 그냥 요즘 많이 나오는 3법칙이 이제 적용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3법칙을 만든 클로디아 삶 자체도 이번에 그 3법칙이 적용돼도 이건 침체는 아닌 것 같다. 네. 확실히 둔화되는 건 같지만은 침체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예. 이유는 뭐냐? 이게 보통 때 3법칙을 적용할 때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일자리가 특별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노동 공급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많아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예. 실업률이 떨어진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거다. 이 전에서부터도 클로디아 삶은 이번에 3법칙이 적용돼도 요거는 침체는 우리 그 미국 경제는 침체에서 가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침체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7월 그 실업률이 나오면서 뭐 3법칙이 적용됐다고 해가지고선 뭐 이제 또 다 뭐 걱정하면서 또 이제 주식을 팔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순수하게 통계를 본다면은 무서워하는 거는 많지만은 실제로 트리거가 될 만한 통계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 공포에 떨 만한 통계가 아니다. 7월 고용지표가 일자리 늘어난 게 11만 4천 개인데 이미 지난 4월에 그보다 더 적은 숫자가 나왔는데도 놀라지 않고 당신은 주가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 통계만으로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일 그래서 생각나는 게 이제 87년에 블랙 먼데이거든요. 블랙 먼데이 1987년. 그런데 블랙 먼데이를 보면은 그 한 2년 동안 주식 시장이 계속 빨리 올라가 가지고 시장이 많이 걱정했던 때인데 그런데 그래서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염려가 터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선 뭐 S&P는 주가가 20% 떨어지고 나스닥은 한 11.5% 떨어지고 그런데 그 다음 날 한 반 정도가 회복됐어요. 절반 정도. 예. 물론 그게 다 회복될 때까지는 한 2년 걸렸지만은 한 반 정도는 그 다음 날에 그냥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그 수요일에 연준 회의가 있었을 때 주식 가격이 사상 최대가 됐었잖아요. 미국 주식 가격이. 그래서 거기서 프로핏 테이킹을 하면서 주식 가격이 내려가다가 노동 통계가 나온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내려가다가 이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패닉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나 좀 그게 좀 의심됩니다. 자, 그렇게 패닉 상태에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이게 반등세로 확 돌아선 건 그러면 이거는 어제 패닉이 정말 공포에 질린 비이성적인 과민 반응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까? 청산될 만큼 청산돼서 그렇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싼 엔화를 빌려서 수익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엔캐리 자금의 청산인지는 그건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엔화로 다시 환매가 되어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이게 엔 청산 때문에 그런 건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식이 되면 엔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가 일본에서 빌려온 돈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조가 깔려 있을 건데 이거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럼 그런 생각을 하면 원래 이 투자라는 건 생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 해서 정리를 시작하면 네. 그 정리가 주가 하락을 일으키고 주가 하락을 하면 주가 하락을 빨리 멈춰야 되기 때문에 또 환매를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연결된 건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레버리지 상황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ETF 요즘에는 사모 ETF조차도 등장을 하는데 그런 뭐 사모 펀드라든가 수많은 자금들이 그리고 또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자금들의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큰데 예. 이것들이 한번 매도로 시작이 되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흐름이 그러면서 되었고 폭락을 초래한 네, 거다.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앞단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2분기하고 7월에 왜 올랐냐는 거예요. 왜 주가가 올랐느냐? 예, 왜 올랐느냐? 예. 왜 올랐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선 반영. 네, 그러니까 7월 달까지 7월 중순까지 이미 미국 금리 인하는 싹 다 반영이 되고 있었던 이미 거예요. 주가에 다 반영이 돼버린 거다. 예. 그런데 이제 뚜껑을 따고 봤더니 금리 인하는 이미 나는 다 흡수해서 반영을 해놨는데 금리 인하 외에 침체 가능성?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놀란 거죠. 그러면서 물량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마치 그 극장에 불이 나면 비상구로 다 도망가려고. 탈출하려고 하듯이 자금들이 몰리다 보니까 예. 급격하게 물량을 내놨고 예. 그런 물량이 또 나온 겁니다. 사실 오늘 블룸버그에서도 이 얘기했는데요. 예. 시스템 펀드들이 최근 몇 주 동안에 한 1,300억 달러의 주식 베팅을 청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환매를 네. 했다. 그리고 월요일에도 약 한 700억 달러 그리고 앞으로도 한 900억 달러 더 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워낙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들이 청산이 된 것 같고 예. 오늘 새벽에 마감이 된 미국 증시에 보면 시초가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초반에 5% 6%씩 빠졌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수천조 원이 날아간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그러다 좀 회복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이제 물량이 던져줄 만큼 던져졌다. 던져졌다. 예, 팔 만큼 팔았다. 예, 팔 만큼 팔았다. 청산 해서 일어날 만큼 예. 일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반등의 어떤 기운이 보였는데 아까 뉴욕 증시를 설명하면서 초반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그나마 낙폭을 조금 좁힌 게 또 다른 경기 지표 이번에 뭐 서비스업 지표가 조금 괜찮게 나왔다면서요. 또 여기에 또 희색을 웃은 겁니까? 조금 좀 웃긴 게 저기 그 PMI가 이제 그 기업의 구매 조달 담당자들이 얼만큼 이제 중간재 같은 것을 많이 중간재 것을 사느냐 그걸 그 조사하는 숫자잖아요. 예.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보통 때는 그렇게 신경 많이 쓰는 지수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서비스업 PMI도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지표 같던데. 예, 그 제조업은 그래도 조금 좀 많이 쓰긴 하지만은 이 제조업의 숫자가 좀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선 이것도 하나의 방아쇠가 된 셈인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지는 조금 좀 의심했었고요. 제조업 PMI. 예, 그런데 뭐 이번엔 또 서비스가 올라갔다고 해서 또 이제 올라가고 뭐 그래가지고선 뭐 어떤 면에서는 지금 결론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통계를 좀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제 그렇게 떨어질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사들였는데 저가 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주식 시장 이게 하락의 초입이다.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다. 혹시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그 주식시장에서 시장이 떨어지면 좋게 보는 사람은 없어지는 게 하락장이고요. 네. 상승하면은 나쁘게 보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상승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좋게 보는 사람들이 싹 없어지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되고요. 최근에 이번 상승장 마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일이 아주 유명한 모건 스탠리인가요? 거기에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있어요. 예. 퇴사라고 표현했지만 저희가 보기엔 회사를 잘렸습니다. 전망을 잘못해서 계속 약세 전망을 계속 했거든요. 약세만 전망해가지고 네. 계속 약세 전망을 2년 넘게 이제 잘못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딱 그분이 이제 옷을 벗고 나갔어요. 그때가 정확하게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약세론자가 시장을 떠난 거죠. 네. 그러니까 모두 강세론자밖에 없어지고 나니까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시장을 나쁘게 보는 것은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쁘기 때문에 나쁘게 본다. 예, 좋으면 좋게 보죠, 사람들이. 그럼 제가 고유명사를 하나 되겠습니다. 예. DB 금융투자가 그렇게
했네요. 어느 애널리스트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 하락의 초입이다. 이런 때는 이 주도주와 결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상승장에는 주도주가 이끌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역시 다른 주식보다는 주도주의 낙폭이 크다. 네. 그 주도주는 인공지능 반도체다. 그래서 굿바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저희는 그래서 이런 사실은 하루에도 이렇게 하루에 10% 이상 움직이는 이렇게 정말 태풍이 몰아쳤다 없어졌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어떻게 잡을까라고 보면 중심은 결국 기업들의 실적 대비 주가 실적 대비 주가. 예, 가치 수준.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이 기업들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조금 궤적이 달라요. 미국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싸진 않습니다. 아직도. 많이 떨어졌지만 싸지 않다. 예, 싸지 않습니다. 하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예, 올해 한 37번 정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으니까요. 아직도 과거 10년 평균치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요. 한국은 오늘 조금 반등했습니다만 어제부로 소위 말하는 PBR 배수가 0.9배를 깨고 내려왔어요. 우리는 그동안 오른 것도 없습니다. 폭락을 어제 했지만. 네, 2,655에서 어제 이제 2,400이 깨지고 2,200까지 갔으니까 하락폭이 상당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주식은 비싸지를 않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 기업이 비싸지 않으면 겉에 외부에서는 구름이 끼어서 곧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올 것 같아도 저 폭풍우가 오는 폭풍우인지 가는 폭풍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딱 들어 앉아야 될 이 집은 이게 기초가 단단하다. 그럼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거죠. 어디 딴 데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주식은 매력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동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계속 수출은 좋아지고 있고요. 한국 주식 다 버리고 미국 주식으로 달려간 모두 서학개미일 뿐이라는데 우리 증시 각도기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한국 주식 여전히 매력 있다. 네네 한국 탈출은 지능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능순이다. 네, 지능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주식은 그만큼 저평가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후진 백화점인 거예요. 후진 백화점이다. 네, 후진 백화점에 거버넌스 이런 거 너무 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못 받아요. 근데 똑같은 고등어를 파는데 우리는 10,000원에 팔고 미국에서는 20,000원에 파는 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게 있냐면 어제는 똑같이 당했습니다만은 더 크게 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보통 당할 때 조금 덜 당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안 비싸니까 떨어질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많이 안 올랐으니까. 네, 근데 이제 주식을 할 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실전에서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해보면 사실은 먹는 게임이 아니라 안 깨지는 게임이에요. 안 깨지는 게임이 주식 투자 게임이에요. 버핏이 하는 것도 그거예요. 최근에 버핏 뉴스 나왔습니다만 주식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 제가 한번 또 곧 물어볼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과 작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군요. 한국 AI하고는 틀려요. 미국 AI하고 한국 AI하고 많이 틀려요. 주가 수준이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미국은 여전히 좀 높은 편. 한국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 어제 떨어져서 지금 1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올라서 0.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9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AI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그냥 갑자기 그냥 미국이 이렇게 터졌느냐 좀 불안한 기미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AI였거든요. 인공지능. 왜냐하면 지금까지 AI를 믿고선 빅테크나 나스닥 같은 게 팍팍 올라갔는데 지금 서서히 AI 거품론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첫째, AI 기술 발전이 좀 느려진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이. 지금 그러니까 과거 한 5년 정도 본다면 AI가 좀 숨어 있어서 아주 무서운 발전을 해가지고선 한 2, 3년 전에 나왔을 때는 진짜 그냥 우리한테 놀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진짜 딥페이크 그림 같은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예측 같은 것을 한다든지 글을 써준다든지 진짜 그냥 우리 놀라게 하는 기술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그렇게 팍팍 자라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높이 그냥 계속 올라갈 줄 생각했는데 지금
서서히 좀 장벽에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회의론이 좀 나기 시작하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기대를 통해 가지고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그 이득이 제대로 나올 거냐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래 가지고선 지금 AI에 대해서 불안하기 시작하고 AI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빅테크나 뭐 나스닥 같은 데 대해서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요게 또 이제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든 그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앞서 나간 나라가 아니라 쫓아가는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쫓아가는 틈은 많이 있으니까 그게 좀 다르죠. 네. 인공지능 거품론 기술 발전이 빨리 일어나다가 약간의 지금 장벽에 뭐 그런 게 지금 보면은 지금 한 10년 정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VR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다음에 요거는 뭐 조금 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작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야채성 뭐 고기 네. 그것도 그냥 한때 그냥 굉장히 유행했다가 어느 정도 발전하다가 더 이상 발전 못하니까 또 이제 그 주식 가격 같은 게 다 폭락했죠. 이게 계속 같은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상준 부장님 아까 이제 애플 워런 버핏 얘기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그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가 아까 말씀하신 한국 주식 시장은 후진 백화점이다.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좀 설명해 달라. 후진 백화점이 무슨 뜻이냐? 아, 네네. 한국은 미국처럼 주주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가치 평가를 제대로 안 해주는 주주 환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주 환원이 적다. 예. 배당도 꾸준히 안 해주고 그리고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하고 평등한 위치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최근에 그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름을 X로 바꿨는데 X. 트위터를 매수할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는데 전액 매수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경영권 매수를 하죠. 대주주한테. 대신 대주주한테 2배, 3배 프리미엄을 주고. 예. 예를 들어 1,000억 대주주가 가진 지분이 1,000억이면 2,000억, 3,000억 주고. 네. 대신에 나머지 일반 주주들한테는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 주주와 대주주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네, 그래서 사실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안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우리 증시 지금 우리 환경 제도를 잠깐 설명해 주셨고요. 워렌 버핏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태에 나올 것을 예상은 못했지만 이 잘 나가는 애플 주식을 작년 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자기 기준대로 투자해서 그래요. 본인의 기준? 예,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시장이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 자기 기준대로 투자하는 게 매우 자기만의 중요합니다. 기준. 예, 그러니까 버핏이 이제 초기 투자 그 내용들이 나오는 버핏 파트너십 주주 서한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버핏이 지향한 투자 방법들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예, 거기서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렴하다고 생각했던 주식을 샀는데 적정가 이상이 갔으면 팝니다.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팔진 않아요. 본인이 네. 생각할 때 네. 적정가 이상으로 갔다. 네, 그것도 매매 패턴 중에 하나예요. 예. 버핏의. 그러니까 버핏은 나는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받아서 내 주식을 받아간 사람이 피눈물 흘리는 걸 결코 원치는 않는다. 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최근에 가격이 미국 주식 가격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스로 조금 비싸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래 공포에서 촉발됐다고 하는데 그 아래 공포에 촉발시키는 방아쇠가 11월 이제 고용 지표였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지난 4월 지표가 더 나빴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미 연준이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 실수를 했다. 아니면 이제 9월이라도 0.5%포인트 낮춰야 된다. 빅스텝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교수님 어떻게 해요? 지금 월가가 계속 그 금리 시기를 틀렸어요. 그 1월에 내린다고 했었다가 3월에 내렸다고 했었다가 5월에 내린다고 했었다가 계속 예상한 연준이 시기가. 내리질 않았는데 그때 이번에 연준 회의 빼놓고선 과거 연준 회의를 본다면은 연준은 항상 우리는 아마 늦게 내릴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은 예, 그래가지고선 지금 월가에서는 그 시기를 놓쳤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게 그 기준이 7월 그 노동 고용지표. 고용지표라면은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7월 수치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빅스텝 9월에 빅스텝 해야 된다. 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해야 된다. 2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도 한 번
한번 내려야 된다고 해가지고선 어떤 분석가들은 1.25% 포인트까지 금년 말까지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확실히 그 경기 침체에 있다면은 요게 그 타당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의 근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건 없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서부터는 완전히 통화 정책을 감 가지고 하는지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그린스펀의 그림자가 계속 좀 이제 비치는 것 같은데 그린스펀의 그림자? 예, 월가가 그린스펀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전에 한번 예. 금리를 올렸어요.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않을 그런 기초를 마련해 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냥 그 다음서부터는 뭐 바이니키든 옐런이든 이번에 파월이든 다 시기를 놓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뭐 나중에 보면은 시기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경기 침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통계 지표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 얘기하는 9월의 빅스텝 기대 같은 것도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게 우리 양석 교수님 생각이시네요. 오늘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면 이 흐름 혹시 이 곽상훈 부장님은 어떻게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어제 하락한 부분을 어떻게 잘 메꿀 수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깜짝 놀래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예. 마음의 용기를 언제 다시 가질 수 있느냐. 다시 가질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이 이제 회복 여부에서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조만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네, 발표. 엔비디아 실적은 아마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TSMC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건데 예. 앞서 뭐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 결국은 엔비디아의 매출은 TSMC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TSMC가 다 감당을 못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주문을. 그러니까 뭐 일부를 인텔에다 넘긴다는 뉴스들이 어제 또 나왔습니다. 인텔에 넘긴다. 네네, 인텔도 파운드리를 하거든요. 뭐 블랙웰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뭐 설계 결함 때문에 네. 생산이 늦어진다는 이건 굉장히 큰 악재는 혹시 아닌가요? 뭐 어차피 이제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나올 거긴 한데요. 예. 네, 악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조금 애매한 게 지금도 없어서 못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와 비슷한 제품들을 만들면 또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변형된 제품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폭락과 회복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 통화 정책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유튜브 채널 증시각도기를 운영하는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